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듀윌 한국사 최한나입니다. 오늘은 에듀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시대별 N제 기출문제집 심화 과정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강의를 찍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1강 바로 선사시대부터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부분이죠. 한번 꼼꼼하게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있죠. 완전 껌이죠, 여기는. 그렇지만 여러분들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먼저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 도구를 떼어냈어요. 깬 게 아니라 떼어냈다, 돌을. 그래서 뗀석기가 되겠습니다. 떼어냈다, 뗀석기. 뗀석기로 어떤 걸 사용을 했냐면 주먹도끼, 승배 찌르개 이런 거 사용을 했는데요. 주먹도끼는 참고로 구석기 초기에 처음에는 이렇게 통통통통 약간 뾰족하게 이런 식의 주먹도끼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승배찌르개는 약간 화살표 모양으로, 화살촉 모양으로 생겨서 뭔가 뼈라든지 나무 같은 도구랑 연결해서 좀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승배찌르개는 살짝 작고요. 아주 정교하거든요. 그래서 승배찌르개는 후기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구석기 후기. 그리고 이제 생활 모습으로 넘어가면 사냥이나 채집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사냥감이 떨어졌으면 어디로 가요?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됐어요. 이동 생활을 했습니다. 사냥 채집을 통해 식량을 구했고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고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다는 거죠. 동굴동굴 막집. 막 짓는 집이에요. 말 그대로 천막집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집다운 집이 없었다. 이동 생활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냥을 했고 사냥감이 떨어졌으니까 다른 데로 간다. 이동한다. 요렇게 바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대표적인 유적지는 공주 석장리, 단양 수양계, 연천 전곡리가 있는데요. 거의 막 동굴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연천 전곡리가 사료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천 전곡리에 가면은 연천 지방에는 주먹도끼 빵을 팔아요. 약간 고구마 맛이 나는. 제가 먹어봤거든요. 주먹도끼 모양이에요. 연천 전곡리 하면 무조건 주먹도끼가 유명하다. 아슐리안계 주먹도끼. 이 아슐리안계 주먹도끼가 절대 아시아 쪽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막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뭐야 우리나라에서 나왔어 연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의 학설을 좀 뒤집었다. 아슐리안계 주먹도끼가 나온 게 연천 전곡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석기로 넘어가죠. 신석기 같은 경우에는 돌을 갈았어요. 아주 매끈매끈하게 갈았다. 간석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석기를 사용했고 갈돌, 갈판, 갈았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돌괭이.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별표,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빗살무늬 토기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아시죠? 사진 자료 나왔을 때 약간 밑이 뾰족하고요. 싹싹싹싹싹싹 빗살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빗살무늬가 밑에가 뾰족한 이유는 요 주변에 강가나 해안가에 뭔가 모래에다가 파묻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밑이 뾰족해요. 식량을 저장하거나 음식을 조리해 먹었습니다. 당시에는 농사를 잘 짓지는 못했기 때문에 곡식을 갈아가지고 죽처럼 만들어 먹었어요. 죽이나 약간 떡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이런 음식 조리, 식량 저장에 사용을 했다. 이 빗살무늬 토기. 그 다음에 이제 가락바퀴 뼈바늘도 대표적인 키워드입니다. 가락바퀴 뼈바늘 같은 경우에는 얼기설기, 이 가락바퀴는 동그란 이렇게 동그란 거에 여기다가 이제 구멍을 뽕 뚫어서 이 노끈을 만드는 거예요. 갈대 같은 걸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굵은 털실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뼈바늘로 얼기설기 그물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손으로 잡아봤어요? 힘들어. 정말 잘 피해 다녀. 하지만 그물로 쫙 하면은 파닥파닥 엄청 잘할 수 있죠. 그래서 그물을 만든 거죠. 옷, 어설픈 옷이라든지 그물을 제작한 게 가락바퀴 뼈바늘. 생활 모습은 별표 또 역시나 농경과 목축을 처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사냥을 하러 갔다가 사냥을 당할 수 있구나. 차라리 온순한 여우, 토끼 이런 애들을 길러서 잡아먹는 거지. 다소 잔인하지만 어쨌든 목축을 시작했다. 농경, 목축.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사를 잘 짓진 못해요. 그래서 강가나 해안가에서 많이 살았어요. 왜냐하면 물고기를 잡는 게 또 최고의 또 단백질 보급원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조개를 또 많이 먹었어요. 조개는 그냥 따기만 하면 되고 너무 편하잖아요. 부산 동삼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쪽쪽 강원도 쪽 양양 오산 이런 데 가면 패총이 발견이 됐어요. 조개더미라는 거죠. 패총, 조개 패자. 이제는 돌아다니면 안 돼요. 내가 여기다 씨를 뿌렸으니까 수확을 해야 돼. 그래서 움집,
움집을 짓고 정착 생활을 했다. 이제는 계속 거기서 산다라는 거죠. 정착 생활. 자, 그리고 이제 평등섬입니다. 위아래 계급이 없어요. 대표 유적지는 자, 서울 암사동 뭐 있죠, 여러분? 한강 있죠. 자, 그다음에 양양 오산리, 동해바다 있죠. 자, 그리고 부산 동삼동은 남해 쪽이에요. 어때요? 다 거의 다 강가나 해안가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그냥 아 정말 강가나 해안가에 살았구나. 그리고 강가나 해안가면 강 주변이면 또 농사짓기도 편했구나. 농경과 목축 모두 신석기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석기는 중요한 건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으니까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고 정착을 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움집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자, 곡식을 막 이렇게 갈아가지고 음식을 하면서 빗살무늬 토기가 나왔고 그리고 어로 생활을 위해서 그물이 필요했으니까 가락바퀴 뼈바늘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키워드들이 기억이 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청동기 시대에는 이제는 계급이 생겼어요. 자, 청동기는 아주 귀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잖아요. 메달로 줄 정도로 청동기. 좀 상징적인 의미가 신성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의 가옥은 입구에다가 꼭 청동을 이렇게 발라놔요. 귀신을 쫓는다는 의미거든요. 제사의식 뭐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합니다. 자, 청동기는 귀하기 때문에 주로 지배층의 무기나 제사용 도구로 사용을 했어요. 아니면 장신구, 청동 방울, 청동 거울, 청동 검 뭐 이런 식으로 상징적인. 그래서 청동기는 귀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흔하지 않아요. 돌처럼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청동기는 귀했기 때문에 나중에 철기가 되더라도 청동기는 계속 사용을 합니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 청동 거울, 청동 방울 다 청동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동검, 거친 무늬 거울 뭐. 자, 그런 식으로 넘어가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간석기도 여전히 사용했다는 겁니다. 농기구는 여전히 석기를 사용했다. 반달돌칼이라는 게 있어요. 반달 모양의 구멍이 뽕뽕 뚫려서 여기다가 노끈을 연결한 다음에 손에 잡고 벼 이삭을 잘랐던 거예요. 추수에 사용을 했던 반달돌칼. 여전히 농기구는 돌이구나. 청동기로 농기구 절대 안 만든다. 왜? 청동기는 귀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토기는 흔해지면서 민무늬 토기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미송리식 토기 있는데요. 이 미송리식 토기는 사진으로 나왔을 때 양옆에 손잡이가 이렇게 있고 고조선과 좀 관련해서 나올 수 있어요. 고조선의 출토 범위를 알 수 있다. 미송리식 토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밭농사 중심으로 농사를 짓고 처음으로 벼농사가 한반도 남부지방에만 일부 시작입니다. 스타트. 본격적이지는 않고 시작. 그 다음에 무덤 너무 중요하죠. 고인돌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고인돌은 이 고인돌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반도에 와야 될 만큼 우리나라에는 어마어마하게 고인돌이 많습니다. 뭐지? 다들 죽으러 우리나라로 오는 건가? 고인돌 핫플레이스예요. 자, 그래서 이 고인돌이라는 것 자체가 보시면 진짜 무거워요. 한 사람이 들 수 없는 돌을 올려놨단 말이죠. 그럼 누가 올렸을까? 결국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시키니까 올렸겠죠. 이것은 족장의 무덤입니다. 뭐 다른 말로 군장의 무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군장이 있고 거대한 고인돌이 있고 이렇게 막 무덤을 좋게 만들었어. 왜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큰 돌을 막 올려야 돼? 위아래 계급이 나왔다는 거죠. 계급. 나는 특별하니까 나는 고인돌을 크게 만들 거야. 나의 권력이야. 요런 게 계급입니다. 그래서 고인돌 자체가 바로 계급으로 이어지면 되겠죠. 고인돌보다 조금 더 흔해지면서 그러면서 돌날 무덤이 만들어져요. 돌을 널빤지처럼 빤빤하게 좀 가볍게. 자, 그러면서 돌날 무덤도 점점 나타났다. 자, 고인돌하면 우리가 계급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계급사회다. 계급이라는 게 생기게 된 게 농사를 좀 잘 지게 되니까 남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걸 어려운 말로 잉여 생산물이라고 해. 나 먹을 거 없는데 나도 좀 꺼줘.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그것이 재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유재산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유재산제가 생기면서 조금씩 차별이 생기고 계급이 생기게 되는 거죠. 위아래. 자, 그래서 농업 생산량 증가는 남는 것, 잉여 생산물을 발생했고 사유재산이 생기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계급이 나오게 된 것이다. 계급은 또 이제 지배자, 군장이 나오게 되고 이 군장은 이때 당시는 거의 제사와 정치를 다 했다. 재정일치. 자, 그리고 대표 유적지는 부여 송곡리, 여주 흔암리, 고창 고인돌 유적 등이 있는데요. 송곡리는
송국리식 뭐 토기 같은 게 나오기도 했고요. 자, 여주 흔암리 유적에서는 탄화미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탄화미, 타버린 쌀이 나왔다. 그래서 뭐 이제 벼농사가 처음 시작했다라는 흔적이 남았다. 고창은 워낙 또 고인돌로 유명하고요. 청동기는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청동기는 귀했다. 제사도구, 칼 이런 거 만들었고 농기구는 여전히 돌로 반달돌칼, 반달돌칼 나온 거 보고 아 이거 신석기야 안 돼요. 반달돌칼 무조건 청동기예요. 그 청동기는 계급이 생겼고 그것이 상징하는 게 고인돌이다.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우리 철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기 때는요, 이제 철기를 당연히 사용을 했겠죠. 철기를 사용하지만 철기는 그래도 청동기보다는 흔했습니다. 철기는 이제 쉽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철기로는 농기구를 만들어요. 청동은 여전히 귀했다는 거. 철기가 됐다고 해서 청동기를 싹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청동기도 여전히 사용을 합니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제사도구 이런 족장의 상징으로 여전히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철기를 이제 만들면서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로 철제 농기구. 자, 그리고 철제 무기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철제 농기구를 만들다 보니까 돌로 농사 짓다가 철기로 농사 짓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돌로 농사 질 때는 완전 그냥 생활 근육 만드는 거죠. 또 뭐 헬스 하는 거야. 막 몇 개 친, 막 거의 뭐 철보다 이 돌이 훨씬 무겁기 때문에 뭐 거의 이제 항상 헬스죠, 헬스. 그래서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면서 훨씬 더 농사를 잘 짓게 됩니다.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고 그것은 인구 증가로 가져오게 되죠. 철제 무기는 청동하고 철하고 싸우면 철이 이겨요. 청동기가 내구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철제 무기가 훨씬 더 세기 때문에 역시나 전쟁이 많아집니다. 정복 전쟁이 많아진다. 활발한 정복 전쟁이 많아지면서 이것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A 부족과 좀 큰 B 부족이 있었다고 치고 C 부족도 애매하게 있었을 때 이렇게 막 연합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좀 거대한 초기 국가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연맹 왕국 뭐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자, 청동기는 이제 의식용 도구화 됐다. 요게 만약에 선지로 나올 경우, 짧게 만약에 나올 경우 청동기에 의기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의기라는 게 의식용 도구, 제사용 도구 이렇게 됐다. 청동기는 이제 일상생활에 사용하지 않고 더욱더 제사용 도구로 상징적으로 사용했다. 청동기를 만드는 거푸집을 이용을 한다. 거푸집 자체는 여러분 청동기에도 있어요. 우리나라 청동 도끼 거푸집이 있어요. 하지만 세영동검 거푸집 뭐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이 거푸집은 흔히 우리나라의 독자적 청동기 문화를 알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출제가 많이 됩니다. 거푸집 자체 가지고 막 어느 시기냐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오고 있고요. 좀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쨌든 청동기부터 거푸집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거푸집에서 출제 포인트는 우리나라에서 그 거푸집 틀이 나왔어. 붕어빵 틀 같은 틀이 나왔고 세용동검이 나왔어. 아 그럼 우리가 세용동검 우리가 만든 거네.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거네.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 세영동검 거푸집이 나왔다. 그래서 세영동검이라는 건 조금 더 날렵한 이런 세영동검을 얘기하고요. 잔무늬 거울도 아주 무늬가 자잘자잘한 그런 무늬입니다. 그래서 세영동검과 잔무늬 거울 같은 이런 업그레이드된 청동기가 제작됐다. 거푸집이 나왔다. 자, 그다음에 민무늬 토기 여전히 철기 때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한반도에 있는 무덤에서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중국의 화폐예요. 명도전 같은 경우에는 춘추 전국 시대 때 화폐고요. 자, 그리고 진해, 반량전, 뭐 한해, 오수전 이런 식으로 중국 화폐가 들어왔다라는 건 중국과 교류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써 있죠. 중국 화폐는 중국과의 교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원 다호리에서 붓도 나왔어요. 붓이 나온 걸 보면 우리도 뭔가 한자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무덤은 널무덤, 동무덤입니다. 널무덤은 널뛰기 할 때 그 널빤지의 널무덤이에요. 이제 나무를 이용했어요. 아, 고인돌 너무 무거워. 돌을 올리는 거 너무 무거워. 그리고 이제 무덤이 흔해지다 보니까 돌을 이용해서 널무덤. 동무덤은 아마도 약간 난생설화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는데요. 이 장독대의 독자예요. 이렇게 장독대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거기에 사람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되게 못 그렸어. 어제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쨍그랑 깨면 그 안에 사람이 짠 나타나겠죠. 뭔가
알로 돌아간다. 이 시기에는 약간 박혁것의 실화, 난생설화, 사람이 알에서 태어난다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동무덤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기도 해요. 추측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널무덤, 동무덤, 널무덤, 동무덤. 다시 청동기는 고인돌, 철기는 널무덤, 동무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흔해졌다 무덤이. 자, 그리고 벼농사도 더욱더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철기시대에 삼한지방에서는 저수지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사회는 만주나 한반도에 이제 여러 나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이어서 공부할 거예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이런 여러 나라가 형성이 되죠. 그 전에 뭐 있었죠? 일단 고조선 있었고요. 자, 이렇게 철기시대까지 배웠습니다. 철기시대에는 철제 농기구로 농업 생산량 증가, 그리고 철제 무기로 정복전쟁 증가, 자, 그리고 이게 중국과 교류한 부분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그리고 중국과의 뭐 교류, 뭐 부시라던가 널무덤, 동무덤 뭐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고조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고조선의 성립과 사회 모습에서 고조선은 청동기 베이스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조선은 청동기로 시작돼서 철기까지 이게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청동기를 바탕으로 시작이 됐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자, 그래서 우리나라 요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이며, 자, 고조선에 대해서 이제 보면 비파형 동관과 탁자식 고인돌, 아까 말했던 미송리식 토기까지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관련된 지도 아시죠? 뭐 비파형 동관과 탁자식 고인돌이 막 나오면 대략 여기까지가 고조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런데 이 고조선은 중국의 연과 싸울 정도로, 이 중국이 이제 막 춘추전국 시대 이 시기인데 연하고 부딪힐 정도로 우리가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연에 진계라는 장군이 와서 우리나라랑 싸우기도 했다라는 거죠. 연이라는 중국의 장수 진계의 침입으로 우리가 영토를 잃기도 했었다. 자, 그리고 고조선은 부왕, 준왕, 부왕, 준왕으로 이렇게 왕이 있었다라는 거죠. 강력한 왕이 쭉쭉 등장을 했어요. 자, 그리고 왕 밑에는 상대장, 상대부, 장군이라는 관직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왕도 있고 관직도 있고 이런 위계 질서가 있는 그러한 국가 체제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부왕, 준왕 있잖아요. 그리고 준왕을 몰아내고 이제 위만조선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자, 사회 모습은 범금 8조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상하게도 한능검에서는 8조법이라 잘 안 나와요. 그 많은 걸 범한다. 범금 8조. 이제 어려워 보이게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범금 8조. 근데 이 중에서는 세 가지만 남아있죠.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노동력 중시. 그리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뭐 사유재산 중시. 뭐 이런 내용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곡식으로 갚는다. 뭐 이런 부분에서는 뭐 농경사회 등등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자, 고조선의 멸망으로 넘어가면서 위만조선을 좀 얘기해 볼게요. 준왕 때 위만이라는 사람이 중국이 막 진에서 한으로 넘어가는 진한 교체기 때 내려왔어요. 근데 위만은 머리에 상투를 틀고 있고 동이족의 복장, 우리나라 사람의 복장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약간 오랑캐 복장을 하고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이족의 복장을 하고 있었으며 위만조선이 와가지고 준왕을 쫓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호를 바꾸지 않았고 기존의 관직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위만조선도 이어서 우리 역사로 보는 겁니다. 자, 위만의 집권, 중국에서 위만이 내려와서 이제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으로 이동을 했죠. 그래서 세력을 키운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됐어요. 위만조선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철기를 수용합니다. 위만 때보다 철기 시작, 요건 아니에요. 그 전부터 철기식이긴 한데 본격적으로 철기를 중국에서부터 막 수입을 하고 철기를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본격적인 철기 문화를 수용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더욱더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요거 정말 선지에 많이 나와요. 진번과 임둔을 복속했다. 진번, 임둔, 복속. 요게 왜 어렵냐면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한 사군이 설치되는데 낙랑, 진번, 임둔, 뭐 그리고 현도 이렇게 생기는데 이거 한 사군인데 왜 진번과 임둔은 위만 때 왜 복속해요? 복속할 수 있지. 진번과 임둔이 워낙 핫한 지역에서 복속을 하고 중요한 지역에서 복속하고 또 그 지역이 중요한 곳이니까 한 사군을 또 설치한 거죠.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번과 임둔 복속, 요거 위만조선하고 꼭 연결해 주세요. 위만이 한 업적이다. 진번과 임둔을 복속했다. 자기 땅으로 만들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위만조선하고 한이랑 부딪힌 이유는 이렇게 지도를 간단히 그려보면은 여기가 중국이 한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위만조선이죠. 고조선.
그리고 아래에는 진이라는 나라와 예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예는 나중에 동해가 되고요. 진은 마한변한 진한 사만이 돼요. 자, 그런데 아마 요 나라는 진이라는 나라 같은 경우 아마 우수한 철기도 있고 나름 팔 게 많았겠죠. 그럼 남방에 있는 예와 진이라는 나라의 물건을 가져와서 위만조선을 꼭 거쳐야지만 중국에 팔고 또한 중국의 물건을 가져와서 이 아래에다가 또 비싸게 팔고 이 위만조선은 중간에 뭐 해먹었다? 돈을 삥땅 쳐서 이제 삥땅은 아니지. 남겨 먹어서 돈을 버는 중개무역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나라 입장에서 짜증나는 거야. 바로 직거래하고 싶은데 자꾸 위만이 중간에서 돈을 땡겨 먹네? 거기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한과 이런 남쪽의 진 사이에서 뭐 진이나 예 사이에서 중개무역으로 이익을 독점하면서 한과 부딪히게 되고 누가 화가 난다? 한무제가 화가 나게 된다. 그래서 한무제가 안 되겠어 쓸어버려 진행시켜 이래가지고 결국 우거왕 때 쳐들어오게 돼요. 우거왕 때 한무제의 침략으로 우거왕이 계속 싸웠지만 결국 왕검성이 함락이 되고 그래서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 한이 결국 멸망을 시키고 한이 고조선의 일부 지역에 4개의 군현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한사군이라고 하죠. 뭐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낭랑 그리고 진번 아까 나오는 인둔 현도 이렇게 4군데의 한사군을 설치한다. 자, 그럼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이제 한반도에 여러 나라가 형성이 되는데 그게 바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이 되는 거죠. 이것까지 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자, 그럼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은 지도에서 여러분들 위치를 꼭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는 풍속, 보통 한능검이 출제될 경우에는 사료를 제시하고 두 나라를 비교를 한다던가 아니면 사료 한 개만 나올 경우 이 나라와 관련이 없는 걸 고른다던가 선지에 결국 그 5나라 다 나와 막 이런 식이기 때문에 풍속과 특징을 완벽히 암기하셔야 돼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 뭐 무조건 기출이잖아요. 너무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먼저 부여. 자, 부여로부터 고구려가 나오게 된 거잖아요. 부여로부터 이제 고주몽이 오게 된 건데 자, 부여도 고구려도 공통점이 많습니다. 부여로부터 고구려가 왔기 때문에 공통점, 오보족이라는 것과 형사취소운이라던가 일책십의법이 공통입니다. 부여는 오보족 연맹체로 자, 왕이 중앙을 다스리고요. 왕이 중앙을 다스리고 양옆에 이제 사출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사출도를 다스리는 거는 마가, 우가, 저가 이런 식의 동물 이름이에요. 말, 마, 소, 우, 돼지, 저, 개, 구 이런 식으로 여러 가들이 별도로 다스리는 요 4군데를 사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약간 유판이 여기서 나왔다. 윷놀이 할 때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도개걸윤모, 도개걸윤모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비슷하다라고 보기도 하죠. 자, 그럼 부여하면 사출도 진짜 시험에 잘 나와요. 부여하면 사출도. 자, 그리고 부여는 농경과 목축이 반반씩 발달을 했었고 일책십의법 하나를 훔치면 12배로 보상한다. 요거는 고구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부여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풍습이 있어요. 왕이 죽거나 그러면 주변 사람들 같이 묻어요. 생매장은 아니고요. 머리를 깬다던가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죽여서 이제 같이 묻어요. 근데 요거는 약간 사후세계, 내가 죽어서도 나를 시중을 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이 죽고 나면 그 사람들은 그냥 거둘 사람이 없잖아요. 막 그래서 같이 약간 권력을 또 과시하려고 뭐 그런 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부여는 순장. 그리고 형사취수제, 형이 죽을 사,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여나 고구려는 사냥을 많이 나가요. 전쟁도 많이 하고. 그럼 남자가 죽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형이 죽으면 형의 식구들을 동생이 거둔다는 그런 의미로 형사취수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의 발굽에 점을 봐가지고 이제 정치에 점을 봐가지고 하는 우제전법. 요것도 아마 중국에 좀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중국도 뭐 갑골문이라는 게 나타난 것 자체가 이렇게 점을 봐서 그렇게 정치를 했거든요. 신권 정치 영향을 받았다. 제천 행사 같은 경우는 부여영고 이렇게 여에다가 이응만 받치면 부여영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부여영고.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는데 12월에 있었어요. 부여만 12월이에요. 나머지 다 거의 10월인데. 왜냐? 12월에 눈이 내리면 하얗게 눈이 내린 곳에 이런 동물의 발자국을 보고 사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냥하는 국중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부여영고 12월. 고구려도 똑같이 오보족 연맹체입니다. 왕 아래 상,
대로. 자, 그리고 고추가 이런 식의 관측이 있었다. 여기서 고추가만 기억하면 돼요. 고구려, 고추가 바로 고고 연결되죠.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사자, 조의, 선인 같은 이런 식의 관리가 있었다. 자, 넘어가시고 이 고구려의 오부족은 뭐 예를 들어 계루부, 전루부, 순노부, 관노부 뭐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자, 그런 식의 이제 오부족이 있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고요. 암기해 주실 건 제가 회의입니다. 제가 회의하겠습니다. 제가 회의. 여러 이런 제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국가 중대사를 결정을 하는 제가회의. 자, 그 다음에 경제활동은 고구려는 약탈 경제예요. 고구려 사람들은 거칠어요. 고구려의 그 시작 단계가 완전 지금의 오녀산성 그 완전 산이에요. 아주 험악한 산골이기 때문에 농사를 질 수가 없습니다. 주변을 약탈해서 성장한 약탈 경제였다는 거죠. 그 약탈 경제를 알려주는 고구려는 약탈한 그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고, 그리고 워낙 또 군사적으로 능했다라는 거. 활발한 정보활동, 약탈 경제,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약탈한 그런 곡식들 같은 거를 모아놓는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자, 풍속은 서옥제, 남자의 노동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네 집에 뒤편에다가 서옥이라고 작은 집을 짓고 살다가 자식들이 어느 정도 장성하면 그때 따로 분가해서 나오는 서옥제. 자, 형사추수제 똑같이 있죠.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 자, 제청내사는 고구려 동맹, 고동 고구려 동맹.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고 10월에 했다라는 거. 동맹은 어디서 했냐면 거기가 이제 엄청 큰, 지금도 사진으로 보면 뭔가 분위기가 막 웅장한 국동대열이라는 큰 동굴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시작이라는 아주 신성한 곳이라는 곳인데요. 국동대열에서 이 이제 주몽의 어머니의 뭐 이런 식의 그 제사를 지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여 고구려 좀 연결해 주시고 좀 중요한 키워드 위주로 부여 사출도, 자, 그리고 부여 연고, 부여 순장, 고구려는 오부족, 제가회의, 부경이라는 약탈 경제, 서옥제 동맹. 자, 옥저동으로 넘어갈게요. 옥저동에는 작아요. 고구려 밑에 있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맨날 고구려한테 괴롭힘을 당해. 그래서 왕이 없어요. 그 정도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왕이 없다. 왕이 읍군. 왕이 읍삼.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왕이 없고 읍군 삼로가 다스려요. 왕이 없어요. 그래서 읍삼. 왕이 읍삼. 군장이 다스립니다. 자, 고구려가 맨날 괴롭혀요. 그래서 연맹왕국으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옥저 같은 경우에는 맨날 고구려한테 해산물을 갖다 바치는데, 옥저는 지금의 함경도 쪽인데 그 옥저 쪽이 미역이 또 그렇게 유명하대요. 제가 북한에 만약에 가게 된다면 북한의 그 함경도 미역을 꼭 먹어보고 싶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자, 어쨌든 그 옥저는 이런 미역이라는 해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막 물고기들이 막 고기들이 잘 잡히니까 그거를 맨날 어물과 미역을 고구려에게 갖다 바쳤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해산물이 풍부하고 고구려에게 맨날 갖다 바쳤다. 공납. 자, 그래서 어린 며느리 빨리 그냥 그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고구려가 이제 그 옥저에 미녀들을 데려갔다, 미녀를 조공으로 바쳤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건 저만의 추측이에요. 어쨌든 며느리를 빨리 맞이해요. 10살 전에 10살쯤에 혼인을 약속하고 그 아이가 가가지고 막 거기에 노동력을 막 바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다든지 해산물을 채취하는 거는 여자들의 노동력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해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린 며느리를 맞이하는 민며느리제가 있었어요. 민며느리제. 그래서 민자를 우리가 흔히 어리면 민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민며느리제. 여자아이를 막 10살짜리 여자를 데려다가 키운 후 성인이 되면 그 여자애가 지금까지 우리 집에 노동력을 많이 바쳤잖아요. 그 여자네 집에다가 또 돈을 지불해요. 자, 이런 식으로 여자네 집에 예물을 주고 결혼을 한다. 어린 며느리를 맞이한다. 민며느리제. 자, 가족 공동묘도 있습니다. 가족 공동묘는 이런 목과 같은 큰 나무에다가 가죽의 뼈를 추려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매장을 한 다음에 뼈만 추려가지고 가족 공동묘에 넣는다. 선생님은 제가 공부할 때는 중학교 때 고구려가 맨날 괴롭히니까 우리 가족 모두 이렇게 딱 뼈를 추린 다음에 그거 들고 튀려고 한 거 아니었을까? 막 이렇게 그렇게 정리해서 외웠었거든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가족 공동묘 풍습이 있다. 민며느리제, 가족 공동묘.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고구려가 괴롭혀서라고 좀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고, 동해는 특산물이 유명합니다. 당궁, 과하마,
반어피, 이건 무엇이냐? 당궁은 짧은 활입니다. 이게 산에서 이렇게 좀 쏘기 편한 짧은 활. 과하마 같은 경우에는 과일나무 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다리가 짧은 말이에요. 조랑말 같은 거, 그런 말, 쇼다리 말. 자, 그리고 죄송해요. 그리고 반어피는 바다표범의 가죽이에요. 바다표범의 가죽. 우리나라에 그렇게 바다표범이 많았다고 합니다. 동해에 바다표범, 바다사자, 동해에 특히 독도는 바다사자 강치가 이렇게 많았다고 하죠. 바다표범의 가죽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책화. 책화 같은 경우에는 동해는 강원도예요. 강원도 산골, 이 산천을 중시해서 야, 여기까지가 우리 지역이야. 우리 부족을 침범하지 마.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말을 안 하고 사냥하다가 침범을 하면 소나 말로 배상을 해야 돼요. 약간 우리 초등학교 때 이렇게 선 그어놓고 야, 지나가면 내 거야. 그래가지고 막 지우개 선 넘어가면 내 거, 막 이런 느낌? 자, 이게 책화예요. 책화는 이렇게 외워주면 돼요. 책임져, 화낸다. 소나 말로 배상해. 이런 식으로 책임져, 화낸다. 책화 그렇게 외워주시면 되겠고, 약간 부족의 경계선을 좀 중시한다. 부족의 그런 땅을 중시하는 그런 느낌. 조계호는 결혼은 다름시족과 결혼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천 행사 동해는 있어요. 동무. 동해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10월에 있습니다. 옥천은 없습니다. 맨날 고구려가 괴롭히니까 없어요. 동해, 무천. 자, 사만은 꽤 내용이 좀 있어요. 사만은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재정분리나 철, 변환의 철, 요게 많이 나오는데, 사만은 마한 변환 진환인데 요게 나중에 그대로 마한, 변환, 진환 이렇게 되는데, 마한은 백제가 되는 거고 진환은 신라가 되는 거고 변환은 가야가 되죠. 자, 마한 변환 진환 이 사만은요, 이 땅 자체가 지금도 농사로 유명한데요. 벼농사가 아주 발달했어요. 그래서 마한의 소국인 목지국의 지배자가 사만의 전체를 주도했기 때문에 사만은 왕국, 연맹왕국이라고 할 수 있고, 자, 그리고 군장도 있어요. 어쨌든 이 목지국의 지배자가 왕처럼 노릇을 했고, 신지읍차라는 군장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사만은 독특하게도 이쪽 지역에 가면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소떼라는 게 있어요. 새 모양으로 이렇게, 새를 못 그리겠어. 이 소떼라는 게 딱 꼽혀 있으면 여기는 신성한 지역이다. 여기는 천군이 거주하는 소도다라는 표시인데요. 요 소도는 예를 들어 이제 좀 극단적이지만 군장한테 뺨 때리고 막 나대다가 군장이 얘를 잡으려고 가도 소도에 숨었지 이러면 못 잡아요. 천군이 여긴 나의 구역이니까 못 들어온다. 분리된 곳이에요. 약간 바티칸 시티 같은 곳, 우리나라의 명동성당 같은 성지. 자, 그래서 이 재정분리는 제사장인 천군과 신선지역인 소도가 분리되어 있어. 그렇다면 군장은 정치만 하고 그리고 이 천군은 제사를 하고, 뭐지? 나눠 있네. 재정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재정이 분리되어 있네. 다른 곳은 거의 다 재정일치인데 바로 이 사만만 재정분리, 아주 중요합니다. 고조선 같은 경우는 재정일치예요. 고조선은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보면 단군, 왕검, 단군이 제사장이라는 의미고 왕검은 정치의 지배자는 의미라서 이름 자체가 재정일치예요. 하지만 사만은 재정분리라는 거죠. 군장 따로, 천군 따로, 천군한테 오면 못 가, 군장이 거기에 세력이 미치지 못해,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 있다. 천군, 소도, 소도도라고 썼네. 소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는 철제, 농기구도 발달하고 벼농사도 발달하고, 변환에 특히 철이 발달했죠. 변환하면 철. 이 철을 덩이쇠를 만들기도 해서 이 철을 낙랑과 외에 수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덩이쇠 등의 철을 화폐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낙랑과 외에 철을 수출하고, 이 말은 그대로 금강가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강가야도 낙랑과 외에 철을 수출하고, 그래서 금강가야가 일본과 친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고 이제 최초의 행사 5월, 10월, 얘네들은 농사를 워낙 잘 짓기 때문에 씨 뿌리고 나서 5월의 수린날, 거두고 나서 10월의 계절제, 이 10월의 계절제는 지금의 추석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5월, 10월, 5월제, 10월제 쉽게 외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게 사만은 군장 따로, 천군 따로, 재정 분리 중요하고요. 그리고 변환의 철 유명합니다. 낭랑 왜 철 수출했다. 5월에 5월에 수리나 10월에 계절제. 그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강 개념 정리 마무리를 좀 했고요. 여러분 어떻게 좀 흐름이 좀 잡히시나요?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